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번 한 주 정말 정신없었던 것 같은데 더군다나 감기까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진짜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 많이 할 테니까 짧게 질문 던지세요. 질문만 탁탁 던질게요. 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유튜브에 노는 게 제일 좋아님이 배아량 리포터님 오셨다. 이 코너가 제일 좋아요 하셨는데. 아, 저한테 말 적게 하고 배아량 리포터 말 많이 하라는 얘기 같은데요. 저도 노는 게 제일 좋아님 좋고 노는 것도 제일 좋아요. 저 그러면 일단 뭐부터 얘기할까요? 네. 오늘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네. 이번 주 이거 첫 번째로 물어봐야지 하고 왔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거 몇 주 정도 했었잖아요, 우리. 그쵸? 감자도 하고 출자 전환인가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건지 또 이걸 하면은 뭐가 좋아지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논란도 있다고요? 한 언론이 이와 관련돼서 기사를 낸 제목을 보면 이런 워크아웃 처음이야라고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감자나 보통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워크아웃 과정에서는 보통 이게 분명히 등장하는 필수 코스이긴 네. 해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실 회사의 주주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거의 뒤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하고 있던 주식 보유 비중이 감자 출자 전환 때문에 심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보통은 대주주가 다 바뀝니다. 좋게 표현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상 대주주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끌어내려지게 되죠. 네. 그래서 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된 과정을 다 끝내게 되면 대주주가 지위를 잃는 게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야, 뭐 이런 워크아웃이 있지? 라는 표현을 좀 쓴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왜 과거 다른 워크아웃과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태영건설은 그렇게 되는지 오늘 그럼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짚을게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는데 네네. 태영건설 그 위에 대주주 TY 홀딩스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 워크아웃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MBC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진행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의사들이 위급한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이게 수술하는 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하는 단계 이것을 워크아웃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은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은 결정이 내려진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나온 뉴스는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방법을 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수술하기 전에 큰 수술일수록 환자가 수술을 견딜 만한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가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갖추게 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죠. 그러니까 뭐 링겔을 놔준다든가 아니면 충분한 수혈을 준비해 놓는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 때는. 그런 것처럼 워크아웃 기업도 워크아웃 가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태영건설을 회생시켜 보자라는 결정인데 감자나 출자 전환이라는 큰 수술을 하기 전에 기본 체력을 어느 정도 갖춰놓게 하고 나서 1년에 이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태영건설의 회생자구안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짜 자산을 좀 팔아서 이 돈을 회사에 넣는다든지 또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담보로 뭐 돈을 빌려서 넣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태영건설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야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채권은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채권은행들이 어느 정도 기본 체력은 갖춰졌으니까 이거 수술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될 테고요. 그래야 뭐 바꿔달기도 하고 자를 부분 잘라내기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워크아웃 간다는 소리 나온 이후에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되게 네.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술에 비유를 하면 큰 수술을 하기 전에 사전을 준비를 했다. 근데 이번에 큰 수술 결정을 내린 거라면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수술 방법은 결정이 됐고 이제 일종의 가족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보시면 굉장히 되는데요. 비유가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족 동의는 채권단. 네. 그러니까 태영건설에 돈 빌려준 금융권들이 이 수술법
그러니까 워크아웃 방식에 대해서 75%가 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8일에 우리 이렇게 수술을 할 거야라고 채권단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30일에 이제 실제 동의를 구하는 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요. 여기서 돈 빌려주는 은행들이 75% 이상이 찬성하면 그래 이 방법으로 수술하자 이렇게 결정 최종되는 것이죠. 이게 아직 땅땅땅 확정이 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수술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라디오를 트신 분들은 오늘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의학방송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의학 오해하시려네. 프로그램인 줄 아시겠는데 자, 이 워크아웃 방식을 비유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네, 좀 더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자본 확충 방안, 돈을 회사에다 집어넣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태형건설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금고에 돈이 없는 상태예요. 도리어 빚만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천억 원 정도를 넘습니다. 아마 좀 더 늘었을 거예요. 자본 총계가 플러스로 돌아서려면 새로운 돈을 회사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넣는 방법은 빌려서 넣어주거나 투자해서 넣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빌려주는 건 안 그래도 적자 보는 회사니까 이자 내는 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투자해주는 방식이 좋을 겁니다. 다만 곧 망해가는 회사를 누가 투자해 주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 새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투자 조건이 엄청 좋아지도록 해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상감자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번에 태형건설은 대주주는 100대 1로 무상감자를 단행하고요. 일반 주주는 2대 1의 무상감자를 단행하는 방법을 지금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형건설 대주주인 TY홀딩스가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었다면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100대 1 무상감자를 하면 100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일반 주주들은 10,000원 주식이면 5,000원의 주식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TY홀딩스의 윤석민 회장 일가가 가진 태형건설 지분율이 현재 41.8%인데요. 지금 현재 가치로 이게 376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100대 1 감자를 해버리면 이게 바로 3억 7천만 원으로 쫄아들어요. 그러네요. 그 얘기는 무상감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몇 억만 가지고도 꽤 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 회사가 진짜 살아나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를 조금 돈을 넣더라도 투자하는 사람한테 이득이 확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 회사가 진짜 나중에 워크아웃 진행돼서 살아나게 되면 지분 가치는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들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무상감자는 워크아웃 할 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이번 방식도 그렇듯이 대주주의 무상감자 비율을 높게 만들어서 그간 경영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하고요. 주식 값어치를 확 떨어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신규 투자자들에게 투자 매력도를 높여서 어려운 기업에 신규 투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지금까지는 이해가 잘 됐는데 100대 1 무상감자를 하는데 왜 태형건설 대주주는 지분율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게 신기한 거죠. 네, 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핵심 수술법인 출자 전환 때문이에요. 어려움에 빠진 기업은 당장 돈이 없어서 문제고 빚이 많아서 문제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회사가 부도나는 건 빚을 못 갚아서 나는 거거든요. 앞서 무상감자하고 새로운 투자해주는 건 일단 재무제표상에서 자본 장식이면 잘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소해주면서 회사의 금고에 돈을 넣어줘서 이런저런 비용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빚 갚는데 신규 투자해준 돈 다 써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죠. 네. 그래서 빚쟁이들을 없애주는 절차를 또 합니다. 물론 빚을 갚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출자 전환이라고 해서 빌려준 돈을 주식 투자로 바꿔버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돈만큼 주식으로 발행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망에서 빌려준 돈 휴지되는 것보다 이자 부담 회사에 해소해주고 그리고 워크아웃 과정 이거 잘 거치면 나중에 회사 좋아질 거니까 이거 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몇 년만 버티면 큰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거든요. 더구나 무상감자를 진행한 후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앞서 신규 투자하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있게 주식의 값어치를 뚝 떨어뜨려 준다 그랬잖아요. 무상감자로. 그런 이후에 빌려준 돈을 출자 전환하면 지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통은 이 과정에서 그 대주주들은 출자 전환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지위가 바뀌면서 은행들로 대주주가 다 바뀌거든요. 근데 이번에 태형 그 TY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빚쟁이였어요. 본인들이 태형건설에 돈을 많이 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출자 전환에 같이 참여하면서 대주주 지위가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은데 네네.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으로 기업 대주주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이런 과정 때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금호산업은 2조 원 규모의 채권단 출자 전환을 하면서 산은이 최대 주주로 올라갔고요. 2013년에 쌍용건설도 채권단이 1,700억 원 규모의 출자 전환을 했고 이때 또 당연히 산은이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네.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들은 자기들이 투자했던 지분은 감자를 통해서 뚝 떨어졌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니까 은행들의 돈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산은은 이들을 다시 재매각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지금 회사가 중내 산해했는데 네네. 대주주가 은행처럼 빚쟁이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웃기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간 이제 아까 체력을 수술하기 전에 체력을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태형건설의 대주인 TY홀딩스가 원래는 보통은 채권단들이 대주주에게 회사에 직접 돈을 넣으라고 보통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 그러니까 계열사에 돈이 있으면 그 계열사를 팔아서 그 돈을 회사에 직접 넣거나, 그러니까 주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대주가 직접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회사에 돈을 직접 넣도록 하는데 이번에 TY홀딩스는 대부분 대출로 이 돈을 태형건설에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4천억 원 정도의 태형건설의 빚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자한 이후에 이 4천억 원이 또다시 출자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48% 정도인 대주주의 지분율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마도 60%대로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환율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한미일 재무장관도 만나고 뭐 환율 얘기가 워낙 뉴스로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에서 환율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환율 얘기를 조금 하긴 했는데 이번 주에 달러당 원화 값어치가 한때 1,392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지난해 말에 1,290원대였는데 올해 들어서 지속해서 1,300원대를 유지하더니 이제 자칫 뭐 1,400원을 넘을 수도 있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계속 그 원화가 약해지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튼튼해서가 첫 번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5% 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 정도 금리 문제 안 돼라고 하면서 계속 좋아요. 맞아요. 소비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올해 한 번 또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거든요. 지난 주말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앞에서 저희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맞서서 일부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격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 주에 그냥 금융시장이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 불안감을 그냥 확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환율은 1,392원까지 뛰어 올랐고 증시도 크게 하락했고요. 미국은 꼭 이 영향은 아니겠지만 금요일 날 미국 증시도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금융시장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불안감을 금융시장에 반영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원화하고 엔화의 약세가 너무 과하다. 이런 인식이 나타나면서 한미일 재무장관이 나서서 이거 너무 심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나서서 미국 재무장관이 엔화 원화 가치 너무 싸다라고 말한 거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환율이 지속되면 미국 내에 일본과 한국 상품이 너무 싸져서 이게 저가 중국 제품이라면 그냥 무시하겠는데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제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미국에서 한 것 같고요. 한국과 일본은 이런 수준이면 외부에서 다 에너지 사다 써야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당장의 문제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한미일 재무장관이 만나서 나온 얘기 중에 우리가 의미 있게 들어야 될 거는 자네 델런 재무장관이 이거 엔화하고 그 원화가 너무 싸요라고 얘기한 거는 일본과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사실상 허용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외환시장에 뭐 당국이 개입하고 그러면 이거 환율 조작이야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해봐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럴 때 쓰려고 외환평형기금이라는 걸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면서 이 외평기금을 조금씩 꺼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짜 환율이 불안해졌는데 과연 대응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조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 정부의 개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킹큐의 경제뉴스 크리에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퀴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